오늘은 2021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어, 1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가의 지문은 이광이 도산 12곡이고, 자,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자, 서리법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도산 12곡은 이제 시골에서 있는 이제 이황이 자신의 어떤 그 학문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초야우생이라고 하는 건 시골에 묻혀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르는 말이죠. 이제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랴, 그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이런 거죠. 천석고왕 같은 사자성어도 자주 나오는 건데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질이나 버릇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서 무엇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전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언지이수였다. 자, 언지이수는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그래서 이 인수하고 이어지게 되는데 연하라고 하는 건 안개와 노을을 뜻합니다. 태평상대의 병으로 늙어가되, 자, 여기서의 병은 두 가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화자의 노병과 늙어서 생기는 병이 노병이죠. 그래서 화자의 노병과 천석고왕,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그 병인데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그래서 이 중에 바라는 일은 나의 허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지 삼수를 보면 순풍이 죽다니 진실로 거짓말이, 그래서 이 순풍이 이제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순박한 풍속,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도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순풍이 죽었다 하는 것이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냐, 거짓말이다. 인성이 어지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서 무엇하겠느냐,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을 속여서 무엇하겠느냐. 그러니까 순풍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 언학 제3주인데, 자, 고인도 날 못 빼고 나도 고인을 못 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인은 공자와 맹자 같은 성현을 얘기하고, 그래서 고인을 뵙지는 못하죠. 동시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못 보지만 어떻게 한다? 가던 길, 그래서 학문 수양에 힘쓰는 길이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하겠다?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학문 수양을 하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수에서는 이제 학문에 힘쓰겠다는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그래서 이제 이왕이 볼 때는 이제 벼슬길에 나가고 이렇게 했었던 것을 오히려 이제 딴 데 마음을 둔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문 수양의 길이 있는데, 이제 그 몇 해를 버려두고 나는 이제 한양에 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는가.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이제 귀향했다. 이제 돌아오니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겠다. 그래서 학문 수양 이외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수는 잘 안 나오는데 육수는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자, 우부도 알며 하거니 그 아니 쉬운가. 그 어리석은 사람도 아는데 그 아니 쉽지 않은가. 학문 수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알 수 있다. 근데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성인들도 결국에는 이 정복을 하지 못하는 게 학문이다. 그 아니 어려운가. 쉽기도 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죠.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은 몰라라. 그래서 학문 수양하다 보면 늙는 줄 모른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에서 19번이 좀 이제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이제 갈래복합 문제죠. 그래서 가는 고전 시간인데 나는 현대소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 전반적인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하에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돼서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좁은 감방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뒤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매개체인데, 어,
이 뒤지가 이제 휴지를 써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1938년 중일 전쟁 이후로 이제 일본이 어, 물자가 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이 휴지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제 신문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신문지 이 식자들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이 신문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되도록이면 요 신문지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의 그런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좀 보면 군데군데 필요한 거는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소설에서 이렇게 볼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어휘들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를 유추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전쟁 중에 일본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다.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하에 이제 그 중일전쟁 이후인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크스니가 유치장에 갇힌 이제 1942년에서 45년을 가리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서 책을 대하듯이 귀중한 읽을거리였다. 뭐가? 신문지나 이런 읽어넘긴 잡지.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찰서나 형무소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깥에 어떤 이야기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문지를 뒤지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리하여 대개는 한 장에는 두 장밖에 더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지는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연루된 지식인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이제 윤독이란 단어가 이제 새롭게 나온 거긴 한데 여러 사람이 돌려 있는 것을 우리가 윤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감춰진 만큼 접어서 간수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읽어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 신문 조각을 윤독하는 방법이죠. 자, 천재일루를 들어봐서 알고도 있을 텐데 이제 1000년 동안 한 번 만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이무군 잡지 경무희보를 우리들 뒤지로 공급을 했다. 그런 이유는 뭐다? 이 경찰 관계자들을 이제 주 독자층으로 하기 때문에 불온한 내용들이 없겠죠. 그래서 잡지에 또 재고품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지를 제공을 했을 거다. 근데 이제 읽을 거리가 없을 때는 굉장히 무료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읽을 거리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감옥 안에서 지루하게 지내는 생활이 매우 힘들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뒤지를 얻기 위한 글쓴이나 동료들의 노력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도덕글을 읽다가 들켜서 뒤지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뺨을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의욕은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청산을 하여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가 싶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의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읽을 읽고 싶은 욕구가 아주 크면 그걸 누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상의 특징들이죠. 그래서 가에서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죠. 이황이 그래서 학문 수행에 대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에서는 자신의 욕구, 읽기 위한 욕구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읽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을 보시면 답은 5번인데 우부와 성인을 구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우부도 할 정도로 쉽고 성인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둘을 구분해서 누구는 낫고 누구는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이 기억은 대조적인 어휘. 이 순풍이 죽지 않고 인성이 어질다는 것을 진실과 거짓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9번 같은 경우는 2번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뒤지를 공급하. 이것은 이제 경무위복, 그러니까 경찰들의 동정에 관한 내용들을 담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읽기 위해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지문들이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문들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 번 접하면 또 그것도 됩니다. 여러 번 접하면서. 그래서 한번 나올 때 좀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헌법 관련해서 최근에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이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본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뭐 집합으로 나타내면 헌법이 이게 가장 큰 단위로 있고 그 이하에 이제 법률이 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은 헌법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헌법의 그 최고 규범성은 이제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고 근데 이제 국가 권력이 강제 수단에 있어 그 효력이 보존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를 헌법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헌법의 자기보장성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보장성하고 권력 제한성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법자,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개선 입법을 촉구해도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을 통해서 국회, 정부, 그리고 법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 속하는 이 헌법재판소가 우리 최상위법인 최고규범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국회에 이것을 이제 강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효력은 땡땡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데 뭐겠습니까? 국민이겠죠. 국민에 의해서 좌우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권력 제한성인데, 자, 헌법은 국가를 창설해낸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권력을 남용해서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는 이렇게 독재 정권으로 가는 헌법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 간선제. 지금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뽑죠. 직선제로. 근데 이제 간접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는 이게 이제 독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근간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헌법에서 나온 거죠. 헌법. 음. 그래서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이 권력 제한성을 통해서 조직적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실중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통합론적 헌법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실중주의적 헌법관은 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헌법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 권력의 남용, 권력의 남용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측면에서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학의 정확성, 엄격성, 법적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법 그 자체를 변화하는 것을 적용하려고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시대 상황에 대한 변화. 왜냐면은 권력자들이 시대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유를 들어서 이제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굉장히 이제 어, 변화된 헌법에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의가침 법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런 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단주의적 헌법가는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 제정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의지 힘을 가진 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며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또 헌법 제정 권력자가 국민이기도 하지만 이 또 국민이 뽑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고 권력자가 되면 이 권력자가 이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실증주의에서는 법만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을 수는 있으나 법만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하면 독재의 어떤 권력자의 어떤 전행 같은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정리한다는 뜻은 이제 사회 변화에 헌법을 바꿔간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독재국가 등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통합론적 헌법과는 이제 이 국가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롭게 본다라는 거죠. 자, 20번을 보면 자, 답이 3번인데 이제 이 절충안을 도출하고 있다. 가가 이렇게 보시면 가에는 그런 게 없었죠. 쉽게 풀 수 있었고. 그다음에 21번도 3번. 그 자기 보장성이라는 것은 이제 장치를 헌법대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한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가에서는 그런 헌법 내용 실현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성원들, 즉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3번 같은 문제는 이제 틀리면 잘 안 되는 게 이제 그 동아론적 헌법자의 관점에서 법 실증자 헌법자를 비판한다라고 하면 법 실증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캐치해내면 되죠. 그냥 사회 변화에 대처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법규본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지속적인 이 변화하는 사회와 이런 것들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4번 좀 어려운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하게 보기를 읽으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유통산업발전법 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 헌법 119조 2항이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뭐 좌파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이걸 만든 사람이 뭐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든 이 헌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뭐냐면은 이 경제에 있어서도 정치적 민주주의처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을 해봤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어긋나는 것인지 어떤 조항이 자 뭐냐면은 우리 대형마트 같은 것들이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이 꼭 존재하죠. 근데 이제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청장, 군수, 시장 등이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 대형마트 쪽에서 이제 이거 위헌이다라고 제기를 한 거겠죠. 왜냐면은 어, 이제 영업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 이건 경제민주화에 합치된다. 왜냐면은 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어, 밑에를 안 읽어봐도 알 수가 있는 게 통합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어, 합치된다라고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014년도에 나온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헌 소원인데 이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헌법 32조에는 근로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된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심판 대상 조항이 뭐냐고 하면 해고 예고 제도에서 월급 근로자 중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외로 규정한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6개월이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해고를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적용을 예외로 규정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돌발적 해고를 근데 이걸 이제 위헌으로 판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용 예외로 해놓은 건데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이 해고를 시키면 이 해고 근로자들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 위반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걸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여기를 봐야 됩니다. 자, 헌법 최고 규범선을 공제하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거 보실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권력 제한성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권한은 B와 관련된 거, 공통가치 실현의 범위 내로 한정돼야 된다. 이 범위를 벗어난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국가 공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해버리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자, 3번이 답인데 A에는 경제에 관한 규정과 조정이라는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됐다라고 했는데 이 권력자 벌칙법 실증주의적 헌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는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결단주의적 이 권력자의 통치 이념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주의적 헌법관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더라도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결단주의적 헌법관에 따르면 그 B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되는 주권적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자, 그리고 5번도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은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6번을 보면 자, 이거 서양 철학인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맞춰서 보면 되는데 어, 다음 것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이제 좀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이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망각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제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서양 전통적 철학에서 기억은 긍정적, 망각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내용 전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망각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피테 같은 경우는 이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뻔한 이야기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그 데카르트처럼 나는 기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다는 것을 자기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니체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망각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다. 그래서 망각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니체가 또 얘기한 게 뭡니까? 바닷가에 놀러 간 아이들이 모래성이 무너졌을 때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새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그 망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잘 잡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다섯 번째 단락 그러나로 하면서 인간이 가진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이건 이제 잡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6번은 1번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27번은 답이 5번이 되겠죠. 철저한 망각이 필요하다. 아까 읽었죠. 그래서 꼭 항상 이런 것들은 문제를 등장을 시키기 때문에 이 어떤 걸 읽고 막 흥분하면 안 됩니다. 니체는 망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막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감정을 파놓습니다. 자, 28번은 기억이 가능하면 이것도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기억이 있어야 자기의식이 가능하다. 이건 누가 주장한 겁니까? 피트가 주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2번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번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번부터 34번인데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김장훈은 형이 경영하는 여행사가 산산조각을 부서지는 것을 두 손 늘어뜨리고 지켜봐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형이 김장우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라는 사람 1인칭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형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 나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형의 상황도 어려웠지만 나에게는 진모가 있었다. 그래서 진모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동생이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정보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아예 가게를 접었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는 이제 비인간적인 인물로 보면 되겠고, 어머니는 어떤 그 진보를 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어떤 그런 사랑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많이 드러나는데, 이 소설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무엇을 했다? 이제 자신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법에 관한 책을 사들고 온 것은 진모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제대로 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전문 서적을 읽기 어려운 어머니에 대한 배려로 이런 것들을 줬고, 또 아버지가 이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을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책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뭘 뜻하느냐. 어머니가 책을 읽는 것은 힘든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 거죠. 어머니가 일본어 책도 읽었는데 그건 왜 읽었다? 일본인을 상대하는 식품점을 새로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역설적 표현도 하나 등장하는데, 어머니의 불행하고도 행복한 삶. 이거는 역설적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불화의 원인이었고 가출을 했다 중풍과 치매에 걸려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음식의 탐욕 그것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거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슬픈 인물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비밀 반쪽을 나에게 나눠주다 아버지는 사라졌다 이런 것이죠. 그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치매에 걸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왜 사랑은 우리를 멀리하고 떠들어야 했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어떤 비밀이 있었는데 중요한 비밀을 이제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모순이 관한 이야기를 이제 다른 그 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살필 수 있는 만큼 다 살폈다. 신중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내 손을 잡아줄 남자는 나영규가 되었다. 나영규가 나의 신랑입니다. 자, 헤어진 다음 날은 나와 김장호 노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김장호가 등장을 했죠. 여기서 보면 이제 김장호죠. 그래서 김장호가 아, 랑 사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신랑은 나영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김장호를 어떤 이유에서 버리고 이별하고 이제 나영규와의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는 잘 견뎠다. 그래서 이 연인과의 이별을 견뎠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의 어떤 그 주제의식이 가장 드러난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간에게는 행복과 불행이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모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지켜보면 할 수 있다면 내게 늘 같은 분량은 행복과 불행을 누려 사는 것이다. 이모가 죽음으로 내게 가르쳐 준 거. 그래서 이제 이모의 가르침대로면 나는 김장우의 손. 이게 이제 자신을 이제 실제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김장우의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이모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 한없는 불행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불행으로 비쳤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게는 행복이었다면, 남은 종류는 불행과 행복 중 택할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지 그걸 결정하는 문제뿐이었다.
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것이다. 내게 없었던 것은 뭐였다? 나영규와의 결혼이죠. 뭐 돈을 쫓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장호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거. 돈이 없겠죠. 아까도 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김장우의 형의 삶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인규와 결혼을 하지만 나인규의 결혼은 표면적으로는 행복하지만 결국은 뭐다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삶의 어떤 경험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을 들을 수가 없다.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마지막 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은 당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당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 된다. 실수할 것이다. 난 나영규와의 결혼은 실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쩔 수 없다. 경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번 답은 2번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32번은 4번이죠. 김정의 상태를 궁금해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한 이 성숙함에서 나온 것이죠. 소극적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머님 독서는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로 보면 되겠죠. 자, 그 34번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나의 결정, 물질적 행복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 행복과 불행은 어차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 또는 그 물질적 행복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불행을 거부하는 모순이라고 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에 38번은 이 수업 시간에 한번 그 교재에 들어가 있는 중복 질문이라서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두 개 정도 남았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대시 지문인데 요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또 할 텐데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비탈진 공터 언덕 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 상황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지 이제 잘 모르면 이제 1년을 읽어보고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푸른 풀이라고 하는 거 봄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아래 웅덩이 옆에 밀어나무 색으로 달라진 밑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둘 다 부정적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밑동이를 푸른 싹이 돋았다는 것은 이제 봄의 생동력이 부정적 상황에서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 것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자, 우리가 바라는 행복, 우리가 바라는 어떤 절대적인 행복 이런 것들은 오지 않는다. 절망적 비관적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구분등도 이 부정적 상황이죠. 푸른 싹이 돋을까 무것도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하며 이 표현이 상당히 좋은데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안주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먼지낀 풍경이라는 것도 우리 비관적 태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세차장 고무옷을 길게 내었던 울줄기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었지만 결국은 못했다. 왜? 그런 일은 없었다. 현실에서 어떤 이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돼지, 비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나른한 새와 변화가 없는 권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용기는 석탄층이 깊었다. 석탄층이라는 것은 이제 퇴적되면서 생긴 층을 얘기하는 것이며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억눌린 상태가 지속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김기택 시인의 벽이 나왔는데 김기택 시인은 우리 사회 이제 현대사의 부조리한 모습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이제 형상을 많이 하는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만원 전동차 지하철에서의 할머니와 이렇게 승객들이 빈틈없이 에워싸서 벽이 돼버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은 할머니는 힘없는 존재죠.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자동차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죠. 힘이 없다 보니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죠. 밖으로 나가려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승객들은 어떻다? 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에. 그래서 또 튼튼한 벽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어떤 그 전동차에서 할머니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관심 없고 배려하지 않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할머니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힘을 줬지만 전혀 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는 필사적으로 꿈틀거립니다. 근데 그 어떻게 된다?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졌다는 거죠. 더욱 소외당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면서 더욱더 견고한 벽이 되었다. 그래서 점점 깜빡해진 현대 사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할머니 처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상황을 고수하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부각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회적 약자는 할머니, 현대 사회는 승객,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번 단정적 진술이 나왔죠. 이 가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견고한 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40번은 4번입니다. 이 삶을 반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었다. 세차장 고무호수처럼 길게 날뛰고 싶었었다 정도이지 반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을을 보시면 더 세게 조인다. 속박대상한 것은 할머니 모습이 아니고 승객들의 모습들이죠. 자, 그리고 42번 같은 경우는 이 몽타주 기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몽타주 같은 경우는 이질적인 장면이나 이런 다른 장면들이 연결되는데, 이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시킨 것이 어떤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상적 비교를 일으켜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이 답인데, 윤기난 석탄층하고 길게 날 때 물줄기는 둘이 전혀 연관이 없고, 또 어떤 그것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타주 기법으로 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 고전소설은 이 구운몽입니다. 구운몽. 그래서 다 읽진 않을 거고, 구운몽의 어떤 큰 줄거리를 통해서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운몽은 문학적 형상을 통해 소설적 재미와 진실성을 확보했다. 속임수를 통한 긴장감 유발,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진솔한 표현. 당대 사회적 미를 넘어서 인물의 행동, 치밀하게 정해진 욕망의 성취와 욕망의 성취에서 발현된 쾌감을 주어서 널리 애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맨 앞에 이제 줄거리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등장했던 것은 이제 아주 구멍이 긴 소설인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나왔고, 이 풀도를 수행하는 성진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여덟 선녀를 희롱합니다. 불도 수행자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일종의 스님, 준스님인데, 희롱을 하고 이제 희롱을 했다는 게 이제 노닥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간대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근데 이제 쫓겨나서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양소유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고전 소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래서 이 바꾸어서 이름을 바꿔서 내는 건데 양생으로 나옵니다. 양생, 또 양소유, 양생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판단해야겠죠. 자, 우리가 읽어봤던 이 지문은 이제 그 양수유 또 양랑이죠. 양랑 이름이 다 나오죠. 양랑, 양생, 양소유 그리고 성진 다 같은 인물입니다. 어떤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련사라고 하는 어떤 스승이 이 정씨 여자를 사부께서 일찍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가구는 소자 주머니에 있는 것이랑 다름없다. 주머니에 있는 것은 꺼내기가 쉽죠. 그 정도로 내가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평생에 바란 바가 있어 저자 얼굴을 보지 못하면 구원을 하지 않으려는 사부는 자비를 베풀어 소자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도 양생이 조르니까 이제 검은 고를 이렇게 치면서 타면서 이렇게 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고 이 근데 소저가 잘 안 나옵니다. 그 소저의 어머니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원컨대 천안제주 시험하기에서 소저의 가르침을 바라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내 소리를 조금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83번이 2번 아니죠. 과거시험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 나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B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행동 그 방 안에 있지 말고 좀 밖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검은고 같은 경우는 뭐 천금이라도 안 바꾼다, 인간뿐의 욕망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만큼 귀한 검은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런 이제 뜻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의 모의고사를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어, 그래서 뭐 한번 잘 모르는 거는 뭐 카톡이나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